브랜던 진행자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저는 불멸의 마음, 영혼의 존재에 대한 신경외과 의사의 변론이라는 책의 저자이신 마이클 에그너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이번 대담에서 우리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시작하기에 앞서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박사님의 인생 경험이나 배경, 지난 수십 년간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간단한 배경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마이클 에그너 박사, 네, 물론입니다. 저는 뉴욕 롱아일랜드 스토니브룩에 있는 스토니브룩 대학교의 신경외과 교수입니다. 저는 맨해튼의 컬럼비아 대학교 의과대학을 다녔고 마이애미 대학교에서 신경외과 수련을 받았습니다. 1991년부터 스토니브룩에 재직 중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경외과 교수로서 뇌혈류와 뇌 내부의 척수의 흐름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심리철학과 과학철학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이고 가톨릭 신자입니다. 저는 신앙과 이성이 하나라고 믿습니다. 진리는 하나뿐이니까요. 그리고 최고의 과학, 그리고 마음과 뇌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경과학 분야의 유물론, 즉 마음에 대한 유물론적 이해 방식을 좀 더 비판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원래 가졌던 생각이에는 뇌가 마음을 완벽하게 설명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0세기 중반에 활동했던 와일더 펜필드라는 신경외과 의사이자 신경과학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경력 내내 던졌던 근본적인 질문이 바로 뇌가 마음을 완벽하게 설명하는가? 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도 저처럼 처음에는 그렇다고 믿는 유물론자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경력을 쌓아가면서 그는 뇌가 마음을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매우 명확한 증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뇌가 마음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맞지만 뇌에는 없는 마음의 측면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저는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시작해 성 아우구스티누스를 거쳐 성 토마스 아퀴나스에서 정점에 달한 인간 영혼에 대한 이해 방식이야말로 마음과 뇌를 이해하고 우리가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는 신경과학과도 아주 잘 맞아떨어집니다. 진행자 이 채널의 시청자 중 일정 비율은 모든 것을 물질적인 설명으로 환원시키고 싶어 할 겁니다. 모든 것이 결국 물리학과 화학이고 원자의 성질로 귀결된다는 식으로요. 괜찮으시다면 박사님의 책에서 다루는 주요 증거들을 요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사님의 경력과 연구 과정에서 인간에 대한 완전한 유물론적 설명과는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고 보았던 것들, 책에서 제시하는 주요 논제들은 무엇입니까? 에그너 박사, 네, 몇 가지 증거의 흐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세 가지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하나는 단순히 논리입니다. 고전 철학자들은 영혼이 엄밀히 말해 육체와 같은 물리적인 것일 수 없다는 온갖 논리적 이유를 제시했고 저는 그들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의 개인적인 경험들이 있고 그리고 확고한 신경과학적 증거가 있습니다. 영혼이 실제하며 마음이 뇌로 완전히 설명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뒷받침하는 신경과학적 증거는 아주 많습니다. 아마 가장 시작하기 좋은 것은 저의 개인적인 임상 경험일 겁니다. 일화적이긴 하지만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경력 초기에 제가 주목한 것은 뇌에 상당한 결손이 있는 환자들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CT나 MRI를 찍어보면 뇌의 일부가 없거나 온갖 문제가 있는데 물론 그로 인해 장애를 겪는 분들도 있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뇌의 상당 부분이 없는데도 정말 완벽하게 정상인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한 젊은 여성 환자가 있었는데 책에 그녀의 MRI 사진도 실었습니다. 그녀는 뇌의 약 3분의 2가 없고 그 자리가 뇌척수액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태아 초음파 때부터 이 사실을 알았기에 저는 가족들에게 아이의 미래가 밝지 않을 수 있다고 상담했었죠. 당시에도 모호함이 있다는 건 알았기에 확실히 중증 장애가 될 것이라고 단정하진 않았지만 그럴 거라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라면서 완벽하게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20대 중반인데
아주 유쾌하고 지적인 젊은 여성입니다. 그녀를 만나보면 완벽하게 정상입니다. 뇌에 3분의 2가 없는데도 말이죠. 이런 환자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30대인 한 여성분은 뇌의 뒷부분 상당 부분이 없고 액체로 차 있는데 학교에서 영재였고 책을 낸 음악가이자 영문학 석사학위도 있습니다. 그녀는 정말 똑똑합니다. 또 뇌의 절반 정도가 없는 한 청년은 최근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평범한 아이입니다. 스포츠를 좋아하고 당신이나 저와 다를 바 없습니다. 거의 모든 유물론적 이론들은 의식이 뇌 표면인 대뇌피질 내 뉴런들의 상호작용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뇌피질의 상당 부분이 없습니다. 또 수두문해증이라는 질환을 가진 환자들도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뇌졸중이 와서 양쪽 대뇌 반구 전체가 파괴된 경우입니다. 이들이 가진 뇌라고는 뇌간의 아주 작은 부분뿐입니다. 이들은 꽤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완전한 의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미소 짓고 웃고 깨어있고 잠을 잡니다. 유물론적 이론들은 마음이 대뇌피질 뉴런의 상호작용이라고 주장하지만 대뇌피질은 커녕 대뇌 반구조차 없는 사람들이 여전히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물론적 이론들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제가 이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수년 전 왼쪽 전두엽에 뇌종양을 가진 여성분을 수술할 때였습니다. 종양을 제거하면서 언어 영역을 다치게 하지 않기 위해 뇌 표면을 매핑해야 했기에 환자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하는 각성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국소 마취를 하니 통증은 느끼지 않죠. 저는 그녀의 왼쪽 전두엽, 즉 뇌의 아주 주요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종양을 제거하면서 환자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종양을 제거하며 뇌의 주요 부분을 떼어내고 있는데도 그녀는 완벽하게 정상이었습니다. 우리는 날씨, 가족, 병원 식당 음식 같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녀는 멀쩡했습니다. 수술은 3-4시간 걸렸는데 수술 끝날 때까지 그녀는 완벽하게 정상이었습니다. 수술실을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물을 유물론적 관점에서만 다루는 제 신경외과 교과서. 그 어디에서도 이런 일을 예측하거나 설명하지 못했다는 것을요. 생각하는 능력과 관련되었다고 여겨지는 뇌의 주요 부위를 떼어내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과 멀쩡히 대화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과학적 증거들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과학 문헌들을 뒤져 마음과 뇌의 관계에 대해 읽기 시작했고 흥미로운 사실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진행자 누군가는 그걸 보고 피니어스 게이지의 유명한 사례, 즉 철도 공사 중 쇠막대기가 머리를 관통했던 사례를 떠올릴 수도 있겠네요. 제가 그 이야기를 제대로 기억한다면 기본적으로 손상되지 않은 뇌의 다른 부분이 손상된 부분이 하던 역할을 대신 학습하게 되었다는 식이었던 것 같은데요. 뇌 조직의 유연성이나 역할 대체 능력 같은 걸 시사하는 거겠죠. 제가 전문가 앞에서 너무 무식하게 들릴까봐 걱정되네요. 에그너 박사 아닙니다. 뇌의 일부가 손상되면 다른 부분이 그 책임을 떠맡는다가 소섞는 주장은 우선 매우 흔한 주장입니다. 신경과학자들이 이런 현상을 설명할 때 주로 그렇게 말하죠. 문제는 첫째, 그에 대한 실제 증거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증거가 뭡니까? 그냥 그렇다고 추정하는 거죠. 일종의 손살의 엔드 마이너스 웨이빙, 얼버무리기입니다. 둘째, 피니어스 게이지의 경우 책이나 대중매체에서 읽는 이야기가 사실 그리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19세기 중반 철도 노동자였던 그가 폭발 사고로 쇠막대가 왼쪽 눈을 뚫고 전두엽으로 빠져나갔죠. 뇌 손상을 입었지만 놀랍게 회복했습니다. 사고 전에는 독실한 사람이었는데 사고 후에는 좀 더 방탕해졌다고 하죠. 하지만 성격이 그렇게 극적으로 변한 건 아니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좀 해이해진 정도였죠. 변화가 묘사되는 것처럼 극적이진 않았습니다. 신경과학에서 감정이나 정서적 기분 이모셔널 톤이 뇌에서 크게 비롯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주 명확하죠. 술을 몇 잔 마시면 감정적으로 좀 달라지는 걸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쇠막대가 전두엽을 관통하거나 알코올 같은 것으로 뇌에 변화를 주면
성격이 다소 변할 수 있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의 모든 것이 뇌에서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마음의 모든 것이 뇌에서 나온다는 건 전혀 다른 진술이며 신경과학에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습니다. 뇌 손상으로 성격이 변할 수 있다는 건 우리가 항상 알고 있었지만 그게 마음의 전부가 뇌에서 기인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원하시면 그 증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행자 네, 정말 듣고 싶습니다. 박사님 말씀은 뇌에 영향을 주면 사람의 경험이 달라진다는 점, 예를 들어 알코올이나 다른 물질들처럼 그 관계에는 진실이 있다는 거군요. 하지만 거기서 비약해서 의식, 자아, 영혼, 마음이라고 부르는 인간 경험의 모든 것이 뇌로 설명된다고 말하는 부분에서 논리적 비약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시죠? 에그너 박사 맞습니다. 비유하자면 전화기나 사람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아내와 통화할 때 전화기 상태가 안 좋아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해서 내 아내가 전화기 안에 살고 있구나라고 결론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상호작용의 미묘함을 조심스럽게 봐야 합니다. 증거가 뒷받침하지 않는 결론으로 비약해서는 안 되죠. 마음의 전부가 뇌에서 나온다는 결론은 사실 매우 급진적인 주장이며 신경과학에는 그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 증거는 정반대 방향을 가리킵니다. 고대 철학자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성 아우구스티누스, 성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뛰어난 사람들은 단지 논리만으로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신경과학 없이도 마음의 측면, 특히 추상적 사고가 뇌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플라톤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대 신경과학이 실제로 고대 철학자들이 말했던 것과 똑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최초의 정말 명확한 예는 와일더 펜필드의 연구였다고 봅니다. 그는 유물론자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이원론자가 되어 영혼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뇌가 마음을 완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말했죠. 그의 첫 번째 증거는 발작 연구였습니다. 어떤 발작은 겪는 동안 의식이 깨어있기도 합니다. 이를 복합부분 발작이라고 하는데요. 펜필드는 이런 발작을 겪을 때 사람들에게 4가지 중 하나 이상의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팔다리를 떤다거나 하는 움직임, 빛이 번쩍이거나 소리가 들리거나 냄새가 나는 등의 지각, 기억, 어린 시절 어머니가 요리하던 모습 같은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감정, 아주 강렬한 감정을 느끼는 발작. 하지만 펜필드는 말했습니다. 참 묘하다. 발작은 결코 추상적 사고를 유발하지 않는다. 그는 마음 발작, 즉 지적인 발작은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발작 중에 멈출 수 없이 산수를 하게 되거나 논리에 대해 생각하거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심신관계에 대해 토론하게 되는 발작은 겪지 않을까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발작 중에 일어나는 건 오직 움직임, 지각, 기억, 감정뿐입니다. 결코 추상적 사고나 추론, 개념, 자유의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펜필드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추상적으로 생각하며 보내는데 뇌가 발작으로 자극될 때는 왜 그런 현상이 절대 나타나지 않을까? 가장 단순하고 명백한 설명은 그런 종류의 사고는 뇌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지난 200년간 전 세계적으로 약 2억 5천만 건의 발작이 있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의학문헌에 보고된 것들도 많고요. 하지만 제가 알기로 의학문헌의 발작이 어떤 추상적 지적 내용을 담고 있었다는 보고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펜필드도 놀랐고 저도 놀랍습니다. 펜필드는 더 나아가 각성 뇌 수술을 개척했습니다. 그는 발작을 일으키는 뇌 부위를 찾아 제거하기 위해 뇌 표면을 자극하며 매핑했습니다. 그는 45년의 경력 동안 1100명의 환자에게 수백 번씩 총 100만 번이 넘는 개별 자극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발작 때와 똑같은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뇌의 어디를 자극하든 결코 추상적 사고를 유발할 수 없었습니다. 환자가 갑자기 5, 1 더하기 1은 2하라거나 어이면 비다라거나
사랑은 친절한 거야 같은 추상적인 말을 하게 만들 수 없었습니다. 오직 움직임, 지각, 기억, 감정. 이 네 가지만 자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도 그런 생각들은 뇌에서 오는 게 아닐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뇌가 그런 생각들을 정상적으로 표현하는 데 필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야구 방망이로 머리를 맞으면 한동안 산수를 못하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생각이 뇌에서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뇌는 추상적 사고의 정교화의 필요 조건일 뿐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펜필드는 이원론자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영혼이 존재하며 영혼을 구성하는 것은 추상적 사고 능력, 성찰, 이성, 개념, 자유의지 같은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바로 그것들이죠. 그는 뇌가 마음을 완전히 설명하지 못하며 신경과학은 명백히 영혼의 존재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는 마음의 신비라는 책에 이 모든 것을 자세히 썼는데 관심 있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